포스코 청암재단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세계 시민 대화 세미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세미나의 사회를 맡은 한국교원대학교 오민정입니다. 제가 2021년에 그 세계 시민대화 세미나에서 사회를 본 적이 있는데요. 또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을 환영하기 위해서 포스코 청암재단의 오영달 포스코 청암재단 이사장님이 상임이사님이 자리하셨습니다. 오영달 상임이사님의 환영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스코 청암재단의 상임이사 오영달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열리는 세계 시민대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독일 유학생분들, 그리고 포스코 청암재단의 아시아 장학생들, 국내 장학생들, 여러 국가, 다양한 국가와 다양한 그룹에 속한 젊은 분들께서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원래 이 포스코 청암재단과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는 세계 시민대화 프로그램은 취지가 우리 모두가 책임 있는 글로벌 시민이 되어서 보다 나은 세상을 갖고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우리가 주체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미래에 대처하는 창의적인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 나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 위해서 기획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이제 코로나가 한참 기세를 부리던 2021년 온라인 스터디 프로그램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어느덧 4년 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취지는 포스트 코로나와 미래, 로봇, 메타버스 이런 최신 국제 트렌드 그리고 주요 이슈들을 젊은 세대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자, 그런 취지였는데, 이 작년부터는 국제사회의 지속가능 발전 실현을 위해서 2015년 유엔에서 채택한 17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 목표 중에 하나를 주제로 선정해서 보다 심화된 내용의 지식을 전파하고 확대, 또 실천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3번째 목표인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하였고, 올해는 11번째 목표인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를 주제로 3번의 온라인 세미나와 1번의 오프라인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세미나가 오늘 진행될 세미나고요. 다음 달 5월 17일 오프라인 워크숍이 예정이 돼 있고, 거기에서는 이제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에서 독일 전문가 한 분을 초청을 해서 전일 일정으로 아주 알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되고 있는 이런 세미나하고 워크숍에 여러분 모두가 꼭 참여하셔서 아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배움의 시간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임이사님 환영사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해 세계 시민대화 프로그램은 4월, 7월, 10월에 걸친 3번의 세미나와 또 5월 워크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세미나가 바로 오늘 진행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모두를 위한 도시,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포용성이라는 주제입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또 자율적 의지에 따라 영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하는 차세대 글로벌 리더 역량을 함양하는데 이번 세미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지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교수님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맡으신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교육과 박인권 교수님이십니다. 박인권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소장, 한국도시재생학회 이사를 역임하고 계시고요. 수도권 신도시 남양주 왕숙 이지구 총괄계획 MP를 맡고 계십니다. 네, 학교에도서 연구도 열심히 하시고 또 도시 개발에 직접 뛰고 계시는 분이시라서요.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한 도시 이야기, 많은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교수님께서는 또한 포용적 도시 계획, 커뮤니티 개발, 지역 경제 개발, 토지 이용 거버넌스를 연구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저희에게 모두를 위한 도시,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포용성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는데요. 도시 개발 분야의 혁신적인 접근 방법과 모범 사례, 또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 개발의 어려움과 또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 해결 방안, 또한 서울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모두들 교수님 강연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강연을 들으면서 내가 살고 있는 도시 혹은 내가 태어난 도시는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 건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나는 어떤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데요. 단순히 질문만 하고 대답하고 하는 시간보다는 여러분들과 많은 이야기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재밌는 강연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근무하고 있는 박인권입니다. 저는 아까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학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이라는 그런 학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도 바로 그 도시에 대한 내용인데요. 모두를 위한 도시,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포용성 이런 주제로 오늘 약 1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후변화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할까 합니다. 사실 요즘에 피부로 느끼는 문제죠. 기후변화는 점점 더 여름이 길어지고 있고 한국만 해도 그 다음에 봄, 가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는 집중호우 같은 그런 기상 이변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요. 근데 이제 도시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기후 변화가 상당히 사람들 삶에 큰 영향을 이제 미치는데 특히 이제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피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2019년인가요? 기생충이라는 영화죠. 한국 영화인데 아카데미 대상도 받고 했던 영화입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 거기 이제 주인공들이 사는 집이 이 서울에 아직 남아있는 주거 양식인데요. 지하실입니다. 반지하라고 불리는 곳인데 그곳에 살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 비가 많이 오는 이제 홍수가 나니까 이렇게 물이 차오르는 거죠. 지하에서부터. 그래가지고 주인공들이 급히 피난을 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 장면인데 이것을 보면서 이게 2019년에 있었던 일이고 3년 후에 2022년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유사한 일이 실제 현실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예,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근처에 있는 이제 관악구라는 그 동네가 있는데요. 거기에 그곳이 이제 이렇게 주변이 그렇게 썩 잘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약간 좀 서울에서도 서민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동네인데 거기에 그 반지하 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고 거기에 이제 일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8월 달에 2020년 8월에 그 서울에 비가 많이 왔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그쪽에 반지하가 이제 물이 차오르는데 미처 피하지 못하고 이렇게 변을 당해서 일가족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 그 사는 그 가족 구성을 보면 그 장애인 언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동생이 있는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동생이 있었고 그 동생이 그 면세점에서 그 일을 하는 그런 노동자였고 그 딸이 13살 먹은 딸이 같이 있었는데 세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홍수 갑자기 물이 들이차니까 피하지 못하고 익사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이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이게 그 영화에서 나왔던 그 일이 아주 비극으로 나타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깝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 물은 아래서부터 차오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현실로 보여주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기후 변화라든지 어떤 자연 재해가 일어날 때 그것이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영향을 주기보다는 이렇게 좀 열악한 환경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이 있겠구나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반지하에는 누가 사는가? 예. 그걸 좀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대략 한 30만 가구 정도가 지하에 살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주택 가격이 비싼 서울과 경기, 인천 여기에 이제 다 몰려 있습니다. 아까 한 3만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20만 세대가 20만 가구가 지금 여기 서울에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 인천 이런 순으로. 그다음에 지방에는 사실상 거의 그런 가구를 많이 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거기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죠. 그 복지 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29% 정도.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아까 그 케이스 같은 장애인이라던가 저소득층, 그다음에 노인, 그다음에 신혼부부들 대략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계층들이 아무래도 거기가 저렴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거죠.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같은 해에 기후 변화에 대한 이제 일종의 서베이를 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첫 번째 이 왼쪽에 있는 그 그래프는 그 수평축이 x축이 소득이고요. 예. 월 소득 대비해서 그 기후 변화를 얼마나 실제로 체감을 하느냐 이것을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점부터 5점까지 5점으로 갈수록 이제 더 체감을 많이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득이 증가할수록 그 체감이 떨어지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제 소득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 기후 변화의 그 위험이나 그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 이런 것을 왼쪽 그래프는 보여주고 있고 그 오른쪽에 빨간 선 그 그래프는 그 지난 5년간 실제로 그런 기후 변화로 인한 어떤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느냐 이것을 조사를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같은 경향입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그 피해는 크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략 그 가장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한 65%가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했고요. 5년간 가장 높은 소득 계층은 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가 이제 그렇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라고 하는 똑같은 자연 재해지만 실제로 피해를 보거나 지각을 하는 것은 자신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후 변화의 불평등성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기후 변화에 실제로 그 취약한 계층은 누구냐 이것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실제로 이제 그 취약 계층 중에서 기후 변화를 지각하는 그런 1점부터 역시 5점까지 이렇게 점수를 매겼습니다. 가장 아무래도 이제 많이 높게 점수를 응답한 사람들은 이제 노인 계층이 되겠죠. 어르신 계층이 이제 가장 높은 4.41. 그 다음에 이제 아웃도어 이제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아무래도 실제 뜨거운 그 기후 변화를 체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보면은 장애인이라던가 그다음 어린 아이들 그 다음에 또 밖에서 일해야 되는 농촌 그런 농민들 그 다음에 이제 임산부 그 다음에 이제 그 돌봄 노동자라고 하죠. 케어비키버스라고 하는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체감을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후 변화로 인한 실질적인 그 피해가 어떤 것인지를 쭉 조사를 했더니 이제 가장 큰 피해는 이제 소득 감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얼핏 이제 그 사무실에서만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기후 변화가 그렇게 큰 소득 감소로 이어질까 싶겠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제 그게 어떤 뭐 예를 들면 농촌 아까 얘기했지만 기후 변화하면 예전에 그 재배하던 농산물을 재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아까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일을 못해서 생기는 그 소득 감소도 있을 테고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그 다음 같은 경우는 뭐 유사한 문제지만 그로 인해서 실직을 하거나 또는 직업을 떠나야 되는 그런 퍼센티지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업을 잃지는 않더라도 잠시 휴직을 하거나 뭐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은 이제 생활비가 이제 증가하는 거죠. 난방비가 증가한다든지 여름에 이제 반대로 그 냉방비가 증가한다든지 그런 퍼센티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경제적인 그 피해 상황 그렇고요. 그다음에 주거와 관련해서 아까 그 뭐 반지하 주택도 나왔는데 주거와 관련해서는 가장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곰팡이. 아무래도 그러지 않겠어요? 여름에 습하고 뭐 그럴 테니까 곰팡이가 많이 핀다 이런 응답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빌딩 그러니까 그 누수 물이 많이 새는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홍수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보면 기후 변화로 인한 그런 피해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 이제 사회적 배제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그것을 체감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이라던가 또는 이제 이민자들 한국에도 굉장히 이제 이민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에 이제 많고 농촌 지역에도 상당히 많은 이제 이주자가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 그다음에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분들이나 임시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다음에 장애인 그다음에 청년 청년이라던가 노인 어르신들 그다음에 여성들 이런 분들이 특히 그 도시에서 많은 이제 불평등을 겪거나 또는 여러 가지 사회 활동으로부터 배제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도시적 관점에서 보면 그 저희는 공간적 배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게 이 그림에서 보시면 그 위에 있는 것이 그 소위 이제 서울의 그 저소득층이 일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쪽방이라는 곳입니다. 쪽방. 이곳은 이제 그 보통 일반 가정집을 아주 작은 구간으로 쪼개서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주로 1인 가구들이 많이 삽니다만 이렇게 임대를 해서 그 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근데 내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여름에 굉장히 덥고 겨울에 춥고 그런 집인데 워낙에 그런 저렴한 주택이 없다 보니까 이런 곳에 이제 사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이제 그 지역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가리봉동 그 지역인데 그 주변에 보면 이렇게 고층 빌딩들 많이 있지만 마치 섬처럼 그런 가난한 지역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포더블 하우징 저렴한 주택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지 분리라고 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
보통 이제 잘 사는 지역과 못 사는 지역이 이제 분리돼서 서로 사람들이 섞이지 않고 잘 만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도시에 살지만, 같은 서울 하늘에 살지만은 같은 도시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비슷한 문제지만 게이티드 커뮤니티라고 이제 폐쇄형 주거 단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그런 아파트 단지에 가면은 굉장히 좋은 시설들도 많고, 그런 커뮤니티 그런 시설들이라든지 서비스 잘 돼 있는데 외부 사람들은 안에 들어가기 좀 어려운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빌리티 그런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불평등이 좀 심하고, 그 다음에 퍼블릭 스페이스 공공공간이라고 하죠. 공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뭐 녹지 공간들 또는 열린 광장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이 부족한.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부족하면 사실 이제 살기는 따로 살더라도 이런 공공간이 아주 많으면 사람들이 와서 어울리고 할 텐데 그것들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 모습을 보면 아까 그 기후 변화로 인한 그런 불평등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생활하면서 서로 이렇게 잘 섞이지 않고 배제되고 또 소외받고 하는 문제들이 많이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지금 국제사회에서 우리 흔히 논의되고 있는 그 대안적인 그 도시의 모습이 지속 가능한 도시, Sustainable City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뭐 2015년이죠. 유엔에서 그 SDG라고 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라고 하는 그 어떤 인류의 그 개발의 어떤 목표를 이제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17가지가 있고, 그 중에 보시면 오늘 이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주로 11번째 과제와 관련되어 있는 Sustainable City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City는 굳이 이제 도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정주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그다음에 회복 탄력성이 있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11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야기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라는 건 뭐냐라는 이제 의문이 들 수 있겠죠. 이 개념이 나온 것은 아주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1987년도에 그 WCED라고 하는 그죠?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 커미션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Our Common Future라는 그 보고서를 냅니다. 거기에 이제 처음 등장하는 말이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 가능한 개발,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어떤 필요를 충족시키는 그런 능력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속 가능하다는 것이 어쨌든 우리 세대의 필요를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현 세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것을 이제 강조한 개념입니다. 결국 미래 세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지구가 건강해야 되고 이 환경이 건강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환경 문제를 어떤 세대 간 형평성 문제로 정의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제 조금 더 이것을 이제 도시 차원으로 끌고 오면, 그러면 지속 가능한 도시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그 크게 이제 이 삼각형을 보시면 한마디로 다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그 세계 꼭지점에 그 중요한 지속 가능한 도시가 달성해야 되는 가치가 다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경제 성장.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지금 경제 성장이 없이는 사실 인류가 우리의 필요를 충당할 수가 없는 거죠. 빈곤이 있어가지고는 그게 서스테이너블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취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환경 보호라고 하는 거,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제 미래 세대까지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고, 그 다음 왼쪽 아래는 형평성. 그러니까 같은 세대 안에서도 가난한 사람과 잘 사는 사람, 건강한 사람과 그 다음에 몸이 불편한 사람, 노인과
젊은 사람 이런 사람들 사이에 형평성이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골고루 달성된 도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개념은 아니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각 변에는 이렇게 컨플릭 충돌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경제 성장과 예를 들면 환경 보호 사이에는 자원 갈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 자원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또 미래 세대의 필요를 위해서는 보존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자원을. 그래서 어느 수준에서 자원을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고, 또 왼쪽에 그 변에 보시면은 환경과 형평성 사이에도 항상 공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에 대한 갈등이 있죠. 형평성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러면은 개발을 해야 되는데, 또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호를 하자 그러면은 개발을 좀 미뤄야 되는, 그래서 개발을 둘러싼 그런 갈등이 있고요. 제일 아래는 형평성과 경제 성장 사이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예, 경제 성장 효율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개발을 성장의 기여가 큰 것에 따라서 그런 성과를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근데 형평성을 위해서는 골고루 배분해야 되니까 이런 property right, 이 재산권을 누구한테 귀속시킬 거냐라고 하는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쉬운 개념은 아니지만 이 세 가지 가치, 하지만 각각의 가치는 되게 소중한 것이고 어느 시점에 따라서는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할 수도 있지만 골고루 균형을 이루는 그런 도시가 중요하고, 그 중심에 그래서 지속 가능한 도시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지속 가능한 도시를 거기다 한 차원 더 높여서 리버빌리티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적주성이 되겠죠. 적주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포함해서 아까 캠벨의 삼각형에다가 꼭 하나 꼭지점을 더 보탠 거죠. 그래서 이제 입체 정사면체가 된 겁니다. 정사면체죠. 사면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적주성이라고 하는 거는 살기 좋은 그런 공간, 이제 미적으로도 아름다워야 되고, 그다음에 생활의 편리도 갖춰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추구하는 발전은 저희 도시 쪽에서는 뉴 어바니즘, 새로운 도시라든지 스마트 그로스, 이런 스마트 성장, 이런 개념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안에도 또 여러 갈등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가치를 골고루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도시, 이것을 추구해 가는데, 여기서 이제 실천함에 있어서는 스케일, 여기서 스케일이라는 거는 지리적인 그런 스케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도시 차원의 그런 실천이 될 수도 있고, 로컬.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리저널, 수도권이라든지 아니면 동북아시아 이런 식으로 지역적 수준에서 실천이 필요할 수도 있고,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뭔가 실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실천은 각 스케일에 맞게 제대로 하되 생각은 항상 전 지구를 보고 하라. 그런 것도 역시 아까 WCED 87년도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가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형평성, 환경 보호, 경제 성장,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가치를 다시 이야기하면은 형평성에 해당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같이 동등하게 잘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도시를 이야기한다는 의미에서 people하고 연결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 보호는 이 지구라는 우리 행성의 그런 보존과 관련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은 이윤, 프로핏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그런 것이 발전이 돼야 될 거고, 그 도시가 얼마나 그러면 그 세 가지 가치를 잘 달성했느냐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세부적인 지표를 이렇게 국제기구라던가 아니면 여러 학계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건강이라든지 교육, 소득, 불평등 정도, 그다음에 워라벨이라고 하죠. 가정 양립 그런 거라든지 주택, 범죄, 이런 것들이 주로 사람과 관련된 것이고, 지구와 관련된 것은 주로 에너지 소비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사용률이라든지, 그다음에 녹지율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된 변수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장과 관련된 거는 주로 교통 인프라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뭐 사업 환경, 그다음에 관광, 뭐 GDP 뭐 이런 것들로 매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사실 지속 가능한 도시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제시되는 각각의 가치를 측정하는 각 지표로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골고루 균형을 이루는 도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특히 또 말씀을 많이 드릴 것은 아까 인클루시브 시티, 포용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그 아까 지속 가능한 도시랑 연관을 시키자면 주로 그 사람과 관련돼 있는, 그렇죠? 소셜 이퀄티와 관련돼 있는, 사회적 형평성과 관련된 가치다라고 크게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세 가지 가치, 아까 그 환경 보호를, 환경 교모나 경제 성장까지 포함한 이 세 가지 그 가치의 바탕에 있는, 어떻게 보면 사회 참여라든가, 그다음에 상호 어떤 존중과 인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포용도시를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그 대비된 개념으로 먼저 살펴보면 쉬울 것 같아요. 어떤 것이 포용도시냐 했을 때는 그 포용도시가 아닌 사회적 배제인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좋은데, 사회적 배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사회적 참여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든지, 사회 통합이 부족한 그런 상황들, 또는 그 사회적 약자들이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충분한 시민권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체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태, 빈곤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보다는 그런 빈곤하고 불평등 상태에 이르는 그런 과정, 프로세스, 그런 부분을 이제 강조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강조하고, 특히 이제 의사결정을 하거나 어떤 자기 동네를 좋게 하는 커뮤니티 임프루브먼트 그런 활동에 같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자원의 배분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거, 그리고 제일 보이지는 않지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아무리 법적으로 다 그런 것이 보장돼 있고, 그다음에 공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평등하고 해도 우리가 사적인 그런 친분이나 이런 데 관계에서 사람들을 소외시키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호 그런 협력 관계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것까지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부족된 상태를 우리가 사회적 배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비전들이 많이 제시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기 있는 이 그림에 있는 이제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르페브르가 도시에 대한 권리라는 것을 이제 1968년도에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그 당시에 68혁명 당시에는 유럽에서 이것이 하나의 정치적 슬로건으로 많이 이용이 됐고, 명확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에 대해서 누가 사람들이 권리를 갖는다, 이런 것은 뭐냐면 그 도시가 주는 여러 가지 기회, 자원 이런 것들을 똑같이 가질 권리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사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이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다를 수 있는 권리, 뭐 이민조자든 아니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장애인이 아니든 다름이 다름으로 그대로 인정받아야지 그것으로 인해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되게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단지 그 시티즌이라고 하는 어떤 국적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 살아간 사람이면 누구든 거주민 전체, 인헤비턴트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여러 학자들과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도시에 대한 권리를 쭉 하면서 같이 연구를 하면서 중요한 가치들로 이제 이야기한 것들이 이제 이런 겁니다. 참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역량, 어떤 무엇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지 참여를 하든지 뭔가 하는 것이, 그게 안 돼 있으면 허울뿐이다는 거죠. 그다음에 다를 수 있는 권리, 그다음에 좀 더 나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하는데 참여할 그런 권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여러 노력들이 처음에는 단지 어떤 운동 차원, 사회 운동 차원으로 제기가 됐다면, 이제 90년대 들어와서는 유엔에서 이제 여러 가지 캠페인을 벌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90년대 말에 있었던 그 유엔 해비타트의 그 더 나은 도시 미래를 향한 그런 어떤 국제 캠페인을 보면, 거기서 중심이 되는 테마가 이 도시에 대한 권리,
포용성, 포용도시 이런 것들이 주요 개념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러 가지 인덱스를 만들어 가지고 UN 해비타트에서 각 도시들의 포용성 정도를 측정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동등한 그런 권리를 갖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매저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아무래도 좀 도시에 그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런 프로세스에 많은 그런 초점, 강조점을 두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이후에도 많은 노력들이 이제 이어집니다. 아시아 개발은행에서도 리버블 시티라고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해서 하고 세계은행에서도 예, 슬럼 지역을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그 뭐 포용도시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NGO라든가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시민 단체들 중심으로 해서도 뭐 벌어지게 되고 유럽에서도 포용도시 뭐 관측소라고 그랬나요?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캐나다의 뭐 포용도시 이런 식으로 세계 각지에서 도시의 포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이제 전개가 되고요. 그것의 어떤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2016년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그 2016년에 에콰도르 키토에서 UN 해비타트 세 번째 회의가 이제 개최가 됩니다. UN 해비타트는 20년마다 한 번씩 그 회의를 하죠. 그래서 1976년도에 처음으로 밴쿠버에서 했고, 그다음에 96년도에 이스탄불에서 두 번째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에콰도르 키토에 세 번째 회의를 했는데요. 이제 정식 명칭은 여기 있듯이 주거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UN 회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회의의 그 어떤 결과로 이 회의를 위해서 그 전부터 한 2, 3년간 계속 전 세계적인 논의를 해갑니다. 그 결과로 채택된 아젠다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새로운 도시 의제라는 아젠다입니다. 그것을 이제 채택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공동의 어떤 비전, 도시의 비전을 여기서 제시하는데 여기서 이제 모두를 위한 도시, 모두를 위한 도시라는 것을 이제 비전으로 제시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모두를 위한 도시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우선 그 전에 이제 그 논의가 많이 됐던 개념이 뭐냐면 이 도시에 대한 권리였어요. Right to the City라는 것을 우리의 그 공유된 비전으로 가져가자라고 해서 논의를 했는데 이제 이 개념에 대해서 뭐 약간 뭐 선진국과 뭐 개발도상국 간에 약간 의견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냥 전면에 내 결국에는 모두를 위한 도시를 했고 실질적인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도시에 대한 권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도 거기 보면 우리의 공유된 비전이라고 제시된 거기 조항에 보면 일부 국가에서는 이것이 도시에 대한 권리라는 개념으로도 쓰이고 있고 그 이름 하에 여러 가지 입법 활동이라든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그것을 인정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이제 모두를 위한 도시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도시가 어떤 특정인 뭐 잘 사는 사람 내지는 뭐 중산층 남성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진짜 커먼스가 돼야 된다. 예. 공유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커먼스가 돼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약간 좀 선언적이죠. 예.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커먼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개인이 살고 있는 주택은 다 개인 소유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그렇게 선언한 것은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우리 인류가 그런 부분을 종에 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한번 이렇게 우리가 선언이 되면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이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집니다. 과거에 예를 들면 두 번째 해비타트 회의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권이라는 개념을 실제 전면에 내걸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많은 국가에서 그 주거권을 그 입법화하고 법으로 만들고 그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주거 기본법에 실제로 그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 주거권이라는 개념이요. 약간은 추상적이지만 아직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성을 갖는다. 그래서 거기 보면 거기서 이제 모두를 위한 도시 그것은 이제 저는 그걸 포용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로 이제 학계나 많은 그 시민사회에서 이것은 이제 그런 식으로 포용도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사회, 경제, 정치
그런 기회들, 도시가 제공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회들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실제로 그런 참여할 그 능력이 있는 그런 도시다. 그런 도시가 바로 포용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 과정, 프로세스 뭐 이런 부분은 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논의들은, 저를 포함해서 분들은 과정뿐만 아니라 그 결과의 그 정의로움, 형평성 이런 부분도 강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아웃컴이라고 하는 결과까지도 강조를 하고 있는 주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포용도시의 4가지 큰 차원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4가지 차원은 이제 다음 장에서 이야기하고, 그 포용도시를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프로세스와 그 다음에 아웃컴, 그 결과와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고, 그 다음에 그 사회적인 참여라든가 그 다음에 상호 인정이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인 어떤 능력, 역량 이걸 갖추게 한다던가, 그 다음에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 이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포용도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주민이죠. 주민이 서로 어떤 상호 의존하고 인터디펜던트하는 거, 서로 상호 의존한다는 거죠. 이 상호 의존할 때는 공시적인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비공시적인 그런 사적인 그런 관계, 그런 관계에서도 서로 상호 돕고 의존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어떤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사회라든지 문화 이 모든 영역에서 모든 활동에, 다양한 활동에 서로 배제되지 않고, 의사결정 과정이라든가 그런 커뮤니티 활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배제되지 않고 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정하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어떤 공간적 개방성이 보장이 되어 있는 이런 도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간적 개방성 강조하는 이유는 만약에 그 게이티드 커뮤니티 같은 이렇게 폐쇄적인 주거단지 같은 걸 생각해 보면, 거기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끼리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서로 돕고 참여도 잘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외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 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폐쇄적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이제 포용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개방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잘 받아서 4가지 차원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포용도시의 다이아몬드 모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요. 가운데 있는 수평 양쪽에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이제 사회적 차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상호 의존성, 왼쪽에 있는 건 상호 의존성이죠. 어떤 공식적인 경제적 그 계약 관계라든지 사적인 그런 관계에 있어서 서로 돕고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참여, 어떤 의사결정이라든지 사회활동, 여러 가지 활동에 인발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회적 관계, 참여나 상호의존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이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역량을 키워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득도 있어야 되고,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문화적 자본도 있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저변에는 가장 아래에 있는 공간적 개방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거가 안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저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계 공간도 있어야 되고, 서로 외부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교류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갖추어지는 도시를 이제 포용도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부터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하나씩 보여주고 있고요. 뭐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공간적인 개방성을 갖춘 도시여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 이때 역량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역량은 흔히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재산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이렇게 오해를 하기 쉬운데 꼭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자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조건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일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역량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어떤 활동이나 상태, 예를 들면 이제 굶주리지 않고 좋은 영양 상태를 가지고 있다든지 여가 생활을 즐긴다든지 하는 것들이 다 그거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근데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이나 뭐 그런 자원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회가 주는 여러 가지 서비스나 인식들에 의해서도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자전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 도시에 자전거 전용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야지 마음대로 탈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자동차가 있어도 그 예를 들면 어떤 나라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동의 어떤 나라 지금 제가 특별히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성이 운전을 못하게 했었잖아요. 최근에는 그거 허용을 했지만 뭐 그런 식으로 되면은 그게 이제 어려운 거죠. 예, 그런 제약이 없는 것들까지 다 포함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관계에서 그리고 굉장히 좀 포용적이고 사람들이 공식적인 비공식적 관계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활동에 참여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되는 최근에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술적인 노하우 같은 것들도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여러분도 지금 여기 몇 분 나와 계시지만 전 세계 여러 군데 진짜 전 세계 사람 다 접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스마트 기술은 참여의 그런 기회를 굉장히 많이 높여줄 수가 있겠죠. 예전에는 어떤 참여를 한다 그러면 한날 한시에 같은 장소에 다 모여서 의사결정한다고 그러면 해야 되지만 지금은 꼭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큰 진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술들을 잘 활용하면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감히 우리가 참여시키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은 참여를 줄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같은 그런 그 정보통신 기술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정보 격차로 나타나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극복하는 그런 노력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 생각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팅 같은 거 할 때, 회의 같은 거 할 때 보면 주로 주중에 일과 시간에 이렇게 중요한 회의를 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참여를 못 하겠죠. 예를 들면 도시계획 뭐 결정 같은 거 하는데 뭐 공청회를 한다. 그러면은 평일 낮에 하면은 올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이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일과 후에 한다든지 또는 뭐 주말에 한다든지 뭐 그런 노력들. 그다음에 이민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런 4가지 차원의 조건을 갖춘 도시를 저는 이제 포용 도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포용성을 제대로 갖췄는지 어떤 도시가 그걸 평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도시를 포용적으로 만드는데 첫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포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체계, 여기서 도시 포용성 지표 체계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4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차원, 상호의존, 참여, 역량, 공간 개방 이 4가지 차원을 기본으로 해서 11가지 구성 요소와 33가지 지표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표를 구성을 했고요. 이 도시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전문가들, 도시계획가뿐만 아니라 사회학자라든지 사회복지, 그다음 환경, 다양한 분야에 있는 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각각 지표의 그런 가중치라든가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가중치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지표 개발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세부적인 사항들은 이제 시간 관계상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역량 형성이다 그러면 이제 소득, 건강, 교육, 문화 이런 구성 요소 아래 다양한 지표들, 뭐 빈곤율이라든가 사회보장 제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건강 같으면은 뭐 수명, 건강 수명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렇죠 응급의료 그런 전문가의 숫자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쭉 했습니다. 그다음에 상호의존 같으면은 크게 이제 공식적인 상호의존은 주로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그런 계약, 고용 계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런 그 하도급이나 뭐 그런 컨트랙트 그런 관계 이런 걸 통해서 공정하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관계인지 그다음에 이제 상호 인정이라든가 상호 호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약간 비공식적인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표들을 다 했고요. 참여의 정도라든가 그 고난의 배분 상태 이런 부분 측정하고 공간적 개방성에서도 저렴한 주거 그다음에 외부와의 소통 그다음에 공간적인 통합 이런 부분들을 다 측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도시에 대해서 이제 우선 저는 뭐 한국이라든가 그다음에 동아시아 국가들, 중국, 뭐 대만, 일본 뭐 이런 데 나라들 좀 평가를 했고 해서 그 어떤 도시가 얼마나 포용적인지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매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걸 측정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전략이 수립이 되겠죠. 그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툴 중에 하나가 이 IPA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축이 그 가로축, 수평축은 어떤 그 지표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다음 수직축은 그 지표에 대해서 어떤 해당 도시가 얼마나 잘하고 있냐 성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예시는 서울에 대해서 그 다른 도시, 한국에 있는 다른 도시하고 비교해서 서울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 4개의 4분면으로 나눠보면 1/4분면 같으면 그쵸? 예, 중요하고 잘하고 있는 곳이니까 일종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건 잘 키워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제일 아래에 있는 제 4/4분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은 뭡니까? 중요한데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같으면 그 13번째 지표가 대표적인 거죠. 13번째 지표가 뭐였냐면 여기 보시면 예, 사회적 약자들의 고용과 관련된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또는 그 저소득층이라든가 저학력자라든가 이런 분들의 일자리가 잘 안 돼. 오히려 농촌 지역보다 고용이 더 불안정한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더 많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약한 것이 서울 같으면은 이 주로 하우징과 관련돼 있는 부분, 스페이셜 오픈니스에서 공간적 개방에서요. 도시 그 주거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이제 약합니다. 중요하지만 왜냐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가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네, 임대료도 비싸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걸로 이제 확인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어떤 그 정책의 우선순위라든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도시들에 대해서도 이런 분석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남는 시간 동안에 그러면 서울에서 이런 포용 도시를 위해서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왔는가 그리고 지금 어디에 위치해 와 있는가를 한번 말씀드리고 좀 구체적인 그런 사례들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서울이 주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서울에 와본 분들은 다 느낍니다. 서울은 너무너무 비싸다. 특히 이제 주택이 너무 비싸서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 많이 하고요. 서울의 그 보통 우리 전체 우리 대한민국 전체 그 자가 점유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비율이 대략 60% 정도 되는데 이제 서울은 50%가 안 됩니다. 예. 그만큼 주택이 비싼 거죠. 그리고 임대주택에 사는 분들도 임대료 굉장히 비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볼까라는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임대주택이라는 형태로 이제 임대주택을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제공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아까 이제 쪽방 얘기도 나왔지만 그게 이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전히 그 쪽방 같은 그런 열악한 환경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공공임대주택은 문제가 뭐냐면 공급량이 충분히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공공이 제공하다 보니까 서비스 질이 좀 낮은 경우도 있고 예,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수요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그다음에 아주 소득이 낮은 사람들만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도시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살 정도는 안 되는데 여전히 내 집을 마련할 정도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주거는 없을까 해서 이제 나온 것이 여기 이제 사회주택, 예, 코퍼레이티브 렌탈 하우징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나라에서 국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을 짓지는 않고
약간 사회적 기업, 예,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약간 사회 공공성도 취하면서 이윤도 같이 추구하는 그런 부분에 있는 기업들, 여기는 우리 이 경우에는 더함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회적 기업이 그 국가에서 주는, 그러니까 공공이 지원하는 민간 주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공공이 직접 주택을 짓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되 민간이 지어서 그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이제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된 거죠. 그래서 위스테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주택을 이제 지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도 약간 이런 노력들이, 사회주택 노력이 있었는데, 대체로 뭐 한 집 10채, 뭐 많아야 20채 요 정도 아주 작은 규모로 공급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위스테이 사례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이제 이거를 입주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한 4년 됐네요. 근데 거의 한 500세대 정도, 굉장히 큰 세대죠. 그러니까 한국의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큽니다. 한 500세대 이렇게 되고, 막 많이 사는 데는 1000세대 넘어가는 주택도 있는데요. 이제 그거를 개발을 직접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오냐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출자를 합니다. 주민들이. 그러니까 돈이 어느 정도는 좀 있는, 내 집을 살 정도는 안 되지만 출자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돈을 출자를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 조합이 낸 돈과 그다음에 아까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지원을 같이 해서 이런 주택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아주 가까운 그 별내라는 곳에 이거를 이제 만들었고요. 2022년도에는 지축이라는 곳에 또 마찬가지로 위스테이 지축이라고 하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대략 보면은 한 500세대가 넘는, 500세대 정도 되는 그런 중규모 이상의 그런 그 아파트 단지이고, 근데 특징을 보면 그 굉장히 그 여기 커뮤니티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저도 직접 한번 가서 봤는데 그 아파트 사는 그 조합원들이, 그다음에 비조합원들 일부 나중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거기 안에 이제 그 합창단 이런 주민들 모임이 있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다음에 뭐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피트니스 클럽, 뭐 탁구장, 뭐 이런 것들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잘 돼 있는 걸 봤더니, 아까 이 개발을 할 때 아까 더함이라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개발을 하면서 미리 조합원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들이 무엇입니까? 미리 조사를 한 거죠. 거기에 맞춰서 이분들이 설계를 했고, 아파트를 개발할 때 그거 수요를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예, 그걸 위한 이제 공간들을 미리 제공을 해서, 여기 보면 커뮤니티 스페이스 디자인 워크샵이라고 하는 그 지역사회 공간 디자인 워크샵이라는 것들을 아파트 개발하기 전부터 그걸 계속 해갖고 거기 세입자들이 미리 가서 이제 그걸 다 참여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참여 보면 그때 참여했던 그런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명동에 거기 마실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을 이제 커뮤니티 공간으로 제공을 해가지고 거기서 직접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굉장히 새로운 접근이고 아주 신선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그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했던 사업이고 여러 지자체에서 마찬가지의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면 일종의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전까지 도시 재개발은 어떤 식이었냐면은 이제 민간 개발 회사에서, 건설 회사에서 이제 주로 거기는 땅 지주들하고 같이 협력으로 그걸 다 철거를 하고, 주택을 다 철거를 하고 거기 이제 아파트를 짓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재개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기에 원래부터 살았던 세입자들이 이제 자기의 터전을 잃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저렴한 주택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문제가 이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이제 물론 워낙에 열악한 곳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동안 8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오면서 많이
그런 주거가 사라졌고 상당히 많은 저층 주거지에 가보면은 약간 열악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고치면 수선을 하면 살 수 있을 정도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오히려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런 커뮤니티 디벨롭먼트를 할 수 있는 활동이 있죠. 지역사회의 어떤 아이들의 그 교육이라던가 그다음에 그 범죄 예방이라던가 뭐 이런 활동들 같이 공동체의 어떤 활동들 뭐 합창단을 한다든지 뭐 그런 공동체 활동들이 더 중요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에 지원을 하는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래로부터 이제 올라오는 그런 상향식 접근, 그 다음에 그 참여적인 그런 접근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소액이지만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이제 공동 육아 같은 활동들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유기농 음식물 같은 거 그런 거 유기농 장터 같은 것도 하게 되고 공유주택 이런 것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공동 지역사회 도서관, 그 다음에 합창단, 뭐 애프터스쿨 그런 학교, 돌봄 학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뭐 벽화를 만든다든지, 뭐 지역의 예술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태양광 같은 걸 해서 한번 재생 에너지로 실험을 해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여기서 여러 가지 사회적 실험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성동구에서 이제 그 스마트 인클루시브 시티라는 도시 모토를 내걸었어요. 성동구는 이제 서울시에 있는 작은 지방자치단체인데 여기는 스마트 기술을 이용해서 한번 좀 더 포용적인 도시를 만들어 보자 이런 모토를 내건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여기 스마트 쉼터라 그래서 여기 보면 버스 기다리다 보면 여름에 이제 비가 온다든지 덥다든지 겨울에 이제 눈이 내리거나 추우면 되게 힘들잖아요. 특히 사회적 약자들, 장애인들이나 그 고령자들, 어린이들 힘든데 여기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깨끗한 환경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에어컨도 나오고 또 스마트폰 충전기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범죄 예방을 위해서 CCTV 같은 거 설치돼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서울 시내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성동구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AI 인공지능 스피커를 이렇게 보급을 해줘가지고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말동무도 하고 음악도 들려주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혼자 사니까 무슨 긴급한 그런 이머전시가 있었을 때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면은 뭔가 SOS 이렇게 긴급하게 호출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보급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꽃가신이라는 러블리 슈즈라고 하는 꽃가신이라고 하는 이제 신발인데 이게 뭐냐면 치매 노인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가끔 이제 나가서 외출을 하시다가 길을 잃어버리시거나 집을 못 찾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가족들이 되게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치매 노인들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자기 신발이랍니다. 그래서 그 신발의 그 깔창에다가 GPS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가족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이 다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제 이 리빙 랩이라고 하는 성동구 리빙 랩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플랫폼을 통해서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러면 이 아이디어가 뭐 공감을 얻으면 그 시에서 그 구에서 성동구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면서 그런 그 좋은 서비스 사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동구에 보면 이것이 공공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 그 소셜 벤처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들, 그다음에 그런 사회적 실험을 하는 여러 민간 업체들, 회사들이 조그마한 업체들 굉장히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바로 옆에 그 서울숲이 있는데요, 성동구에 서울숲 소셜 벤처 클러스터라고 여기는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 가보면 이렇게 여기는 좀 서울에서 굉장히 핫플레이스로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카페도 예쁘고, 그다음에 굉장히 그 분위기가 아주 자유분방한 그런 분위기에서 요즘은 굉장히 많이 인기가 많은 곳인데, 원래는 여기가 굉장히 그 공업 지역이었어요. 쇠퇴한 공업 지역이었고 저렴한 그런 지역인데, 예술가들이나 그다음에 그런 소셜 벤처하는 그런 청년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쪽 지역이 굉장히 활성화된 그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넓지 않은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대략 소셜 벤처 그런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한 300개 넘는 그런 조그만 기업들이 있고요. 그다음 민간 단체들 포함해서 그걸 또 육성하는 여러 가지 그 엑셀러레이터라고 하죠. 그 사회적 중간 조직들이 이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 소셜 캐피탈들, 그러니까 자본도 여기 많이 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지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00명 넘게 이제 여기서 일을 하면서 그런 사회적으로 좀 뭔가 혁신적이면서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 기업이 한번 해볼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그런 활동들이 여기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 이런 거점 공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심 오피스, 헤이그라운드, 뭐 크래비스타운, 카이언독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어떤 거점 공간인데요. 이 거점 공간들이 만들어진 거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 조직들,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소셜 벤처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그런 중간 조직들이 필요하면 자금도 지원을 처음에는 해주고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공간도 제공을 해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부추기는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여기 기업들 보면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친환경 그런 소재를 이용해서 운동화 같은 거를 만든다든지, 재활용, 순수하게 재활용을 해서요. 뭐 그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기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한국에 보면 그 위안부라고 해서 일제시대 일본 일제 강점기 때 그 성노예로 팔려가 강제 징집되어 있던 그런 할머니들이 만든 그런 작품을 이용한 그런 어떤 그 상품들, 캐릭터 상품 같은 거를 판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뭔가 어떤 사회적 가치를 같이 추구하는, 또는 그 개발도상국에 있는 아이들,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어떤 전자기기 같은 걸 이용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기 같은 것도 만들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뭐 그렇지만 또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여기서 다양한 활동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주로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혁신적인 공간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서울에 있는 혁신파크라고 하는 공간이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문을 닫긴 했지만은 이런 식으로 시에서도 지원을 해서 하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경의선 공유지라고 해서 이제 완전히 순수하게 시민사회에서 또 추구하는 그런 약간 커머닝 내지는 공유, 이런 가치를 좀 확산하려고 했던 그런 사회적 실험도 있었습니다. 이 공간은 원래는 지금 이제 서울의 거의 중심부, 공덕역이라고 하는 지하철역, 서울의 중심부에서 가까운 그 지하철역 주변에 있는 토지인데요. 원래는 여기가 그 경의선이라고 하는 철도가 지나가는 부지였어요. 근데 이 철도 부지를 지하화하면서, 지하로 이렇게 내면서 위에 상층부에 있는 그 철도가 비게 된 거죠. 공지가 된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이용할까 하다가, 원래 이제 국유지겠죠, 당연히 이제 철도 공간이었으니까. 이렇게 좀 공지가 이제 돼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 마포구에 있는 이 토지가 있는 그 지방자치단체하고, 그 다음에 늘장이라고 하는 그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놀고 있는 땅이니까 여기다가 벼룩시장도 하고, 또 예술가들이 와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뭐 그림도 그리고 또 이렇게 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장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도 좀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공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 이렇게 지역을 이용하자, 이렇게 한참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가에서는 굉장히 좋은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상업적으로 개발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상업 개발을 하자라고 결정을 했는데, 하고 그 늘장한테는 이제 여러분들 여기 개발해야 되니까 나가세요 했는데, 이 개발이 잘 안 이루어졌습니다. 나가려고 했는데 여기가
뭐 여러 가지 토지 이용상의 그런 문제, 도시 계획의 인허가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개발이 바로 안 이루어지고 오랫동안 방치돼 있으니까 여기를 그 늘장이라고 하는 시민 단체들이 계속 스쿼팅을 하면서 뭐 여기를 다른 아까 그 전에 이용하던 그런 방식대로 계속 이용하고 또 기존의 재개발 과정에서 쫓겨났던 그런 상인들이 와서 여기서 뭐 포장마차도 하고 그다음에 뭐 도시농업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뭐 사회적인 그런 실험들을 다양하게 벌렸어요. 그런 활동들을 이제 하다가 결국은 여기 이 지역을 개발하게 되면서 끝나긴 했지만 어떤 이 퍼블릭 스페이스가 비어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사회적 실험이 시민사회 주체로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사람들이 이제 경험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시민사회에서 좀 주도적으로 했던 그런 어떤 포용도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예술가들이죠. 예술가들이 그 아까 성동구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좀 가난한 지역에 많이 가잖아요. 임대료가 싸니까 이제 자기 활동 공간을 찾다가 여기는 모기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원래는 목이동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임대료가 싸니까 여기 가서 이제 좀 정착하면서 이분들은 공공 예술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설치도 하고 그 공공에서 퍼블릭 스페이스 같은 데 있으면 거기다가 필요로 하는 그런 예술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설치하고 하면서 같이 축제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 들어가서 살면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들이 했던 건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철저히 주민들이 만드는 축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한 1년간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주민들하고 놀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네들 뭐 활동 공간이 필요하니까 보니까 빈집이 있길래 그거를 이렇게 빈집을 개조해가지고 같이 모임 공간도 만들고 카페도 하고 하면서 사람들과 좀 더 재밌게 이걸 확장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원래 이 모기동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공간이었는데 동네였는데 한 1,000명 정도 넘게 되는 사람들 같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내는 그래서 축제를 한 10년 동안 같이 하는 그런 경험도 있었던 그래서 굉장히 소소하지만 일상생활에 그런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모두 다 어떻게 보면 그 포용도시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과정들이 비록 지금은 서울에서 많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이제 전 세계에서 이런 노력들이 다양하게 같이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